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최근 5월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지수는 모두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 5%라는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안 그래도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시장에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번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5%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국채 금리는 오르는가 싶다가 다시 내려갔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것에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로엣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지지부진한 고용 수준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바뀌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매우 완화적인 ECB. 여기서 ECB는 유럽 중앙은행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점점 기대치가 약해지는 미국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 네 번째, 작년 코로나 직격달에 의한 기저효과. 다섯 번째, 넘치는 TGA 자금으로 인한 양적 완화 효과. 딱 봐도 이해가 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지지부진한 고용 수준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아 보인다는 것은 최근의 고용 지표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제는 연준이 물가보다는 고용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최근 비농업 신규 고용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여기서 비농업 고용 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농축산업을 제외한 고용자들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왜 농축산업을 제외하냐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비농업 분야입니다. 따라서 경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군이라는 말이죠. 여하튼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 고용의 목적을 두고 있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직 경기가 회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완화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매우 완화적인 ECB. 여기서 ECB는 유럽의 중앙은행인데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쌍대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6월에 FOMC가 있기 전에 이 ECB의 정책 발표가 먼저 있었는데요. FOMC라는 건 한마디로 미국의 통화정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통화 결정을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그 이전에 이제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ECB는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완화적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인 PEPP나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고 금리도 동결하였습니다. ECB는 아직도 경제가 회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완화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 정책 장기화를 확인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이런 발언은 물가보다는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이제 밑에를 보시면 ECB는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 속도를 유지할 것이고 금리 동결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양적 완화의 채권 매입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렇게 기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연준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ECB가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이런 완화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으니 연준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점점 기대치가 약해지는 미국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원화로 약 6,70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슈퍼부양책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정부는 돈을 빌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당연히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국채 공급이 확 늘어나다 보니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화당과의 타협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타협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점점 그 예산안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바이든 차기 경기부양책 인프라 방안 놓고 딜레마, 경기부양책으로 내건 인프라 방안과 미국민 직접 지원 방안을 놓고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의원까지 포함된 초당파 상원안과 타협하자니 당내 진보파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 게 분명하고, 올해는 단 한 번뿐인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을 강행하려 해도 성공할지 불투명해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가 예상하려고 했던 것보다 부양책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다 보니,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금리도 올라가지 않겠구나,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그 정도까지 발생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작년 코로나 직격달에 의한 기저효과. 이 차트를 보시면 작년 5월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은 가장 낮았던 때를 기준으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저효과에 대한 것이지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넘치는 TGA 자금으로 인한 양적 완화 효과. 이 TGA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TGA라는 것은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 맡기는 예금으로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부가 아직 풀지 않고 통장에 넣어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적다면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해야만 하겠죠. 이것이 당연히 시장 경제의 이치에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무부는 지금 상당한 양의 돈을 예치해 두었었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최근 그 예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통장에 있던 돈을 빼서 지금 시장이 풀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 자금이 유출되면 자금 시장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초과지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과지준이라는 것은 시중 은행들이 나중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중앙은행한테 돈을 잠깐 맡겨두는 건데요. 그 말은 즉 대출해줄 수 있는 돈이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초과지준이 확 늘어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이만큼이나 세상에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니 최근 5월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오르지 못했고 앞으로도 시장은 그렇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는데도 왜 국채금리는 하락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그것이 6월 FOMC에서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